다리가 너무 아파서 더는 못 걷겠어. 나 좀 업어줘. 날 만족시키면 이 빌딩 통째로 줄게. 이것은 러시아 거대 에너지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 엘레나 로마노프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에게 뱉은 첫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싸구려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단검처럼 서늘한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이 남자가 대한민국 707 특수임무단에 살아있는 전설 유령 강도윤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오만한 제안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후 이 남자의 넓은 등만이 얼어붙은 생지옥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줄 유일한 요새가 되리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영화의 추위 속에서 숨결마저 얼어붙던 어느 겨울밤 서울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침묵하는 영웅들의 뜨거운 헌신과 극한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이야기를 사랑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이 추운 겨울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재앙이 시작되기 3시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5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깥 기온은 영하 25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칼바람은 마치 악귀의 울음소리처럼 창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중심,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거주한다는 최고급 아파트 더 제니스는 화려함과 견고함으로 외부와 완벽히 단절된 그들만의 성이었습니다. 올해 32세 강도윤은 경비원 유니폼에 깃을 세우며 순찰을 위해 초소 밖으로 나섰습니다. 입 밖으로 내뱉은 숨결은 순식간에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졌습니다. 더 제니스의 야간 경비원인 그는 동료들과 입주민들에게 그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어딘가 슬픈 눈을 가진 기계적인 직원으로만 보였습니다. 그가 쥐고 있는 손전등을 든 그 손이 한때 이케이넨밖의 표적을 저격하고 맨손으로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던 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아끼던 전우를 잃은 비극적인 사고 후 도윤은 군을 떠났습니다. 그가 이 야간 경비 일을 택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고요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악몽을 감눌 어둠과 화약 냄새를 잊게 해줄 단순한 일상이 필요했습니다. 강대원 VIP 로비 확인했나? 오늘 펜트하우스에 귀한 손님이 입주한다고 하더군. 외국 재벌이라는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니 실수하지 말고 비위 잘 맞추도록 해. 무전기 너머로 박 조장의 목소리가 치직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무전기 버튼을 누르며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동 중입니다. 이상. 그가 메인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 위로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제니스의 모든 것은 돈 냄새를 풍겼고 도윤은 그 냄새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수백 번의 전장을 넘나들며 단련된 그의 감각이 미세하게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구체적인 위험은 아니었지만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그때 자동 회전문이 열리며 살을 애는 듯한 찬 바람과 함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경호원들 사이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새하얀 모피 코트 안에 핏빛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 금발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녀는 조각처럼 아름다웠지만 감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도도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엘레나 로마노프였습니다. 그녀가 로비에 들어서자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던지며 피로와 짜증이 뒤섞인 푸른 눈동자를 드러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가 아직도 안 열리는 거야?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지? 엘레나가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로비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지만 그녀의 개인 경호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로비 구석에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화려한 외모나 비싼 옷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녀의 자세였습니다. 무게중심은 왼쪽 다리에 쏠려 있었고 핸드백을 쥔 오른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거나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시선을 느낀 엘레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떠받들려 살아온 그녀에게 일개 경비원의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은 불쾌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봐, 당신. 어딜 그렇게 쳐다봐? VIP를 빤히 쳐다보지 않는 게 규칙 아닌가? 그녀가 도윤에게 다가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자세를 유지한 채 정중하지만 온기라곤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VIP 전용 엘리베이터는 5분간 점검 중입니다. 소파에서 잠시 대기해 주십시오. 점검? 이 한밤중에? 엘레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관리비를 얼마나 내는데 기다리라는 거야? 화물용 승강기라도 열어. 당장. 화물용은 직원과 쓰레기 운송용입니다. 고객님의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도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안 규정도 규정이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둘러싼 경호원들에게서 풍기는 위화감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경호원. 그들의 대형은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녀를 감시하고 압송하는 형태였습니다.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화가 난 엘레나가 도윤을 밀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도윤의 가슴에 닿는 순간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사람의 살이 아니라 마치 단단한 화강암 벽을 만진 듯한 느낌. 이 남자의 몸은 소름 끼칠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쳐냈습니다. 눈으로 쫓기 힘들 만큼 빠른 동작이었지만 통증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절묘한 힘 조절이었습니다. 거리를 유지해 주십시오.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녀를 넘어 그녀의 뒤에 선 경호팀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그 남자, 총을 쥐고 있는 위치였습니다. 경호팀장이 도윤을 노려보며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그때 VIP 엘리베이터의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준비되었습니다. 탑승하시죠. 도윤이 한 걸음 물러서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엘레나는 흥 하고 콧방귀를 뀌며 온매무새를 다듬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는 도윤에게 도발적인 하지만 어딘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 경비원은 지금껏 만난 남자들과 달랐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아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치 수행해야 할 임무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들은 최상층인 60층 펜트하우스로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셋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 조장님, 로마노프 양과 동행한 경호원. 출입 명부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명인데 왜? 제가 보기엔 5명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탄 마스크 쓴 남자 왼쪽 다리를 절더군요. 잘못 봤겠지. 카메라엔 이상 없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순찰이나 돌아. 도윤은 무전을 끊었습니다. 그는 절대 잘못 보지 않습니다. 5번째 남자. 그는 관절에 총상을 입은 자 특유의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선 비싼 향수 냄새가 아니라 총기 오일과 싸구려 러시아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지하 순찰 대신 중앙 통제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707 시절의 직감이 머릿속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피비린내가 진동할 것이다. 한편 60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엘레나. 전면 유리로 된 거실은 서울의 야경을 한눈에 담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이곳은 집이 아니라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급사 이후 시작된 잔혹한 후계자 전쟁을 피해 도망쳐 온 곳이었으니까요. 다들 나가봐요. 혼자 있고 싶으니까. 엘레나가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부터 그녀를 따라온 경호 팀장 보리스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양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엘레나 아가씨, 그건 곤란합니다.
오늘 밤은 혼자가 아니실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보리스, 내 명령을 어기는 거야? 엘레나가 소리쳤지만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당신의 명령은 이제 효력이 없어. 지금부턴 세르게이 님의 명령이 곧 법이야. 보리스는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 품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세르게이 그녀의 삼촌이자 그룹 회장 자리를 노리는 자. 엘레나는 뒷걸음질 치다 유리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너희들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걱정 마. 죽이진 않아. 아직은. 세르게이님은 당신의 자산 양도 서명이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좀 즐길 수는 있겠지? 보리스가 입맛을 다시며 엘레나의 몸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신호의 사명에 건장한 사내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떼처럼 그녀를 포위해 왔습니다. 다시 1층. 도윤이 통제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로비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멈추고 전자기기의 구동음마저 사라졌습니다. 더 제니스가 완벽한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정전 이 최고급 아파트에서 도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곳은 3중 비상 전력 시스템을 갖춘 곳입니다. 외부 요인 없이 전기가 나갔다는 건 내부에서 누군가 고의로 전력을 차단했다는 뜻입니다. 쾅! 건물 후문 쪽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대리석 기둥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 입주민도 경비원도 아니었습니다. 밑창이 부드러운 전술화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 빠르고 절도 있고 훈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나, 둘, 다섯, 10명. 알파팀 진입 완료. 베타팀은 1층을 장악해. 목표는 60층이다. 여자는 생포하고 방해하는 놈들은 전부 사살한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러시아어 특수부대 시절 수많은 연합작전을 수행했던 도윤은 그 언어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스노우 우프 스노우워프스. 도윤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동유럽에서 악명 높은 용병 집단. 그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을 밥 먹듯 하는 인간 백정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탄조끼도 총도 없습니다. 가진 건 고무 곤봉 하나와 손전등뿐. 상대는 중무장한 용병 10여 명.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쳤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까 로비에서 보았던 오만함 속에 두려움을 감추고 있던 붉은 드레스의 여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707의 명예로운 맹세를 되새겼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목숨을 걸고 약자를 보호한다. 도윤은 거추장스러운 넥타이를 풀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손목 관절을 가볍게 풀자 텅 비어있던 그의 눈빛이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것으로 돌변했습니다. 오늘 야간 당직 꽤 길어지겠군. 그는 비상구가 아닌 계단실로 향했습니다.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 위해 60층을 걸어서 올라가려는 것입니다. 영하 25도의 어둠 속 도윤의 입김은 하얗게 부서졌지만 그의 혈관 속 피는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0층 펜트하우스. 엘레나는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보리스가 다가와 그녀의 드레스를 찢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엘레나가 절규하며 술병을 집어던졌습니다. 보리스는 가볍게 피하며 비웃었습니다.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 이 건물은 이제 우리 거야.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녀의 비명을 들은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강철 같은 두 다리와 괴물 같은 의지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차가운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윤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60층을 돌파할까요? 보리스의 마수에서 엘레나를 구출하는 피 튀기는 구출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더 제니스가 봉쇄된 채 스노우 울프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해야 하는 두 사람의 운명은 숨막히는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제니스의 비상계단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어둡고 뼛속까지 시린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완전히 차단된 계단실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60층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작정 달리지 않았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인 그에게 체력 안배는 순간의 속도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는 일정한 호흡을 유지하며 세 계단씩 성큼성큼 올랐습니다.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며 체온을 유지하고 소음을 죽였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보다 그의 귀가 더 예민한 레이더가 되어 주변을 탐색했습니다. 10층, 20층, 30층. 층수가 올라갈수록 허벅지 근육은 터질 듯 뜨거워졌지만 바깥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경비 재킷을 벗어 던졌습니다. 얇은 흰 셔츠와 검은 조끼만 남긴 채 소매 단추를 풀고 차고 있던 저렴한 메탈 시계를 풀어 오른손 주먹에 감았습니다. 투박하지만 근접전에서 파괴력을 높여줄 효과적인 무기였습니다. 58층 도윤이 멈춰 섰습니다. 위쪽 방화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놈들이 보초를 세워둔 것입니다. 역한 담배 냄새가 흘러내려왔습니다. 프로 용병이라면 작전 중 흡연은 금물이거늘 건물을 장악했다는 오만함이 그들을 방심하게 만든 것입니다. 도윤은 벽에 등을 붙이고 자신의 심장 박동수를 셌습니다. 뚜벅, 뚜벅,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난간을 어지럽게 훑었습니다. 젠장, 엘리베이터 전원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배전반 확인하러 걸어 내려가야 하잖아. 러시아어 욕설이 섞인 투덜거림이 들렸습니다. 놈이 사각지대를 지나는 찰나 도윤이 튀어나갔습니다. 소리 없는 습격이었습니다.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음과 동시에 시계를 감은 오른 주먹이 놈의 관자놀이를 강타했습니다. 퍽! 놈의 눈이 뒤집히며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도윤은 쓰러지는 놈을 받아 소리 없이 바닥에 뉘었습니다. 빠르게 몸을 뒤져 P-99 권총 한 자루와 군용 단검, 무전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단검과 무전기만 챙기고 권총은 탄창을 분리한 뒤 총열을 분리해버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의 총소리는 건물 전체의 위치를 알리는 꼴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60층. 펜트하우스로 이어지는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에 귀를 댔습니다. 안에서는 여자의 비명과 남자들의 야만적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지만 그의 이성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습니다. 최소 4명 이상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점검용 환풍구가 보였습니다. 한편 펜트하우스 거실. 엘레나는 생애 가장 끔찍한 공포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드레스의 어깨 부분은 이미 찢겨나갔고 그녀는 깨진 술병 조각을 쥐고 소파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아기 고양이, 그만 숨어. 저항할수록 더 아플 뿐이야. 보리스가 비릿하게 웃으며 부하들에게 포위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지 마, 다가오면 죽어버릴 거야. 엘레나가 유리 조각을 자신의 목에 댔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살? 내가 내 총알보다 빠를까? 보리스가 권총을 들어 그녀의 손목을 겨냥했습니다. 챙그랑. 그때 현관이 아닌 발코니 쪽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눈보라가 거실로 들이닥치며 하얀 괴물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건 성동격서, 수작이었습니다. 놈들의 주의가 분산된 찰나 보리스의 머리 위 천장 환풍구가 뜯겨 나가며 검은 그림자가 매처럼 낙하했습니다. 도윤은 착지와 동시에 한 놈의 등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척추를 가격했습니다. 보리스가 총구를 돌리기도 전 도윤은 몸을 날려 공중회전 발차기로 보리스의 손목을 걷어찼습니다. 탕! 오발된 총알이 천장에 박히고 권총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뭐야? 보리스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윤은 대답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쓰러진 놈의 허리에서 단검을 뽑아
엘레나에게 달려들려던 놈의 어깨를 향해 던졌습니다. 단검은 정확히 놈의 어깨를 뚫고 벽에 박혔습니다. 단 3초 두 놈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뛰어! 도윤이 엘레나에게 소리치며 남은 두 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엘레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로비에서 봤던 그 무뚝뚝한 경비원. 그는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관절과 급소만을 노리는 간결하고 잔혹한 기술.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사륙의 예술이었습니다. 보리스가 단검을 꺼내 들고 도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맹수와 맹수의 충돌.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도윤의 팔뚝이 칼날에 스쳐 피가 튀었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리스의 힘을 역이용해 유도 기술로 그를 유리 테이블 위로 매다 꽂았습니다. 와장창 테이블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윤은 확인 사살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원 병력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가 덜덜 떨고 있는 엘레나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따라와요, 지금 당장. 그는 그녀를 끌고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노우 울프의 지원팀이 도착한 것입니다. 문 막아. 도윤은 엘레나를 계단실로 밀어넣고 주워 온 쇠파이프로 문 손잡이를 걸어 잠갔습니다. 어디로 가요? 로비로 가나요? 엘레나가 부러진 굽 때문에 절뚝거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로비는 이미 놈들이 장악했어. 우린 갇혔습니다. 도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계단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뒤에서는 문을 부수려는 놈들의 고함과 충격음이 들려왔습니다. 철문이 찌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벗어요. 도윤이 명령했습니다.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엘레나는 허둥지둥 명품 구두를 벗어 던졌습니다. 맨발이 얼음장 같은 콘크리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내 손 잡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마. 도윤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 엘레나의 부드러운 손을 으스러질 듯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이 전류처럼 그녀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만이 유일한 구명줄이라는 것을. 위쪽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과 함께 총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저기 있다, 쏴. 도윤은 엘레나를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귓가를 스치는 총알 소리가 죽음의 서곡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난간에 부딪힌 총알이 어둠 속에서 불꽃을 튀겼습니다. 좁은 계단실은 총성으로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습니다. 머리 숙여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도윤이 소리치며 엘레나의 머리를 눌렀습니다. 두 사람은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55층, 54층. 하지만 아래쪽에서도 묵직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스노우 울프의 베타팀이 1층부터 훑고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위아래가 모두 막힌 도간의 쥐신세였습니다. 멈춰. 도윤이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왜 그래요? 놈들이 오잖아요. 엘레나는 공포에 질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40층 아래에도 놈들이 있어. 더는 못 내려가. 도윤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45층 기계실 층에 와 있었습니다. 펌프와 공조 시스템이 있는 곳입니다. 도윤은 어깨로 45층 방화문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물러나 문고리를 향해 강력한 옆차기를 날렸습니다. 쾅! 문이 튕기듯 열렸습니다. 그는 엘레나를 밀어넣고 셔츠 자락을 찢어 문고리를 묶어 놈들의 진입을 지연시켰습니다. 기계실 내부는 거대하고 복잡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파이프와 웅웅거리는 기계 소음. 그리고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칼바람. 하하, 숨이 안 쉬어져. 엘레나가 벽을 타고 주저앉으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공황 발작 파니크 어타크였습니다. 밀폐된 공간, 어둠, 총소리, 그리고 추위가 온실 속 화초였던 그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도윤은 즉시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양 어깨를 강하게 잡고 흔들었습니다. 나를 봐. 엘레나, 내 눈을 봐요. 엘레나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과호흡으로 인해 손끝이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과호흡입니다. 내 말 들어요. 코로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입으로 뱉어요. 천천히. 도윤은 그녀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호흡에 맞춰 리드를 했습니다. 빈말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으며 전장의 지휘관 같은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절하면 내가 당신을 업고 싸워야 합니다. 그럼 둘 다 죽어. 살고 싶어? 저 개자식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아? 복수라는 단어가 엘레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리드에 맞춰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서서히 발작이 잦아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도윤이 손을 떼고 일어나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숨을 겁니다. 구조가 복잡해서 놈들도 쉽게 찾지 못할 겁니다. 엘레나는 눈앞의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찢어진 창문으로 들어온 희미한 빛에 그의 왼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까의 칼자국이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팔 피가 나요. 긁힌 겁니다. 도윤은 남은 셔츠 자락을 찢어 거칠게 팔을 동여맸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피가 하얀 천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왜 나를 구해주는 거죠? 당신은 도망칠 수 있었잖아. 엘레나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웠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제 임무니까요. 입주민을 보호하는 것. 그저 일이라서요. 그리고 저놈들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도윤이 고개를 돌리며 출입구를 확인했습니다. 스노우 울프. 놈들은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까 총소리 들었습니까? 철갑탄입니다. 놈들은 방해되는 건 노인이건 아이건 다 죽일 겁니다. 엘레나는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 건물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강도윤입니다. 강도윤. 엘레나는 그 이름을 뇌리에 새기듯 중얼거렸습니다. 명령이야, 강도윤. 죽지 마. 그리고 나도 죽게 내버려 두지 마. 도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그때였습니다. 윙 하는 미세한 기계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엘레나의 입을 막고 바닥으로 눌러 거대한 발전기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쉿트 움직이지 마요. 초소형 드론이었습니다. 열감지 카메라와 붉은 레이저를 장착한 드론이 깨진 환풍구를 통해 들어와 기계실 내부를 훑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파이프 위를 지나 그들의 머리 위를 스쳐갔습니다. 단 한 번의 움직임 혹은 체온이 감지되는 순간 벽을 뚫는 총탄 세례가 쏟아질 것입니다. 도윤은 자신의 재킷으로 엘레나를 덮고 차가운 발전기 금속판에 몸을 최대한 밀착시켜 체온을 숨겼습니다. 죽음의 기계음이 바로 머리 위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드론은 약 2분간 그들의 은신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도윤은 숨조차 멈췄습니다. 그의 근육은 바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긴 엘레나는 눈을 질끈 감고 비명을 지르고 싶은 공포를 입술을 깨물어 참아냈습니다. 마침내 드론이 방향을 틀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계실의 낮은 온도와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그들의 체온을 숨겨준 덕분이었습니다. 갔습니다. 도윤이 속삭였지만 몸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옆으로 굴러 기계의 등을 기댔습니다. 추위가 총알보다 더 무섭게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깨진 기계실의 온도는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얇은 드레스 차림의 엘레나는 한계였습니다.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술이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추워. 도윤은 그녀를 살폈습니다. 저체온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놈들에게 들키기도 전에 얼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야 해. 도윤은 엘레나를 부축해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구석에 관리자들이 쓰는 작은 제어실이 있었습니다. 2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지만 사방이 막혀 있어 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엘레나를 구석에 앉히고 주변을 뒤졌습니다. 낡은 박스 몇 개와 비닐, 그리고 책상 위에 방치된 지포 라이터 하나, 하지만 기름이 없어 불꽃은 튀지 않았습니다. 제기랄, 그가 뒤를 돌아보니 엘레나의 고개가 꾸벅거리고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의 가장 위험한 단계, 의식 저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엘레나, 정신 차려요. 도윤이 그녀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피부가 얼음장 같았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입고 있던 셔츠의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엘레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엘레나가 약하게 저항했습니다. 생존 수칙 2조, 체온 공유. 오해하지 마요. 이 상황에 땀만 먹을 여유 없으니까. 도윤은 무뚝뚝하게 말하며 박스를 깐 바닥에 앉아 그녀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앉히고 셔츠와 재킷으로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의 단단하고 뜨거운 상체가 엘레나의 차가운 등과 밀착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두 사람을 동시에 자극했습니다. 엘레나는 도윤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귀를 통해 쿵쿵 하고 울리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하고 규칙적인 그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심장이 이렇게 천천히 뛰죠? 엘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몸이 서서히 녹으며 말이 나왔습니다. 저격수의 심장입니다. 심장 박동 사이에 방아쇠를 당겨야 하니까 느리게 뛰도록 훈련받았죠. 도윤은 문 쪽을 경계하며 답했습니다. 애인 있어요? 뜬금없는 질문에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물을 때가 아닙니다. 말해봐요. 잠들지 않게.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짙게 가라앉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죽었어요. 제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좁은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깥의 바람 소리만이 요란했습니다. 엘레나는 이 남자의 가슴 속에 박힌 거대한 태기를 느꼈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는 산산조각난 심장이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엘레나가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여기 있으니까. 그녀의 말이 도윤의 흉터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는 품 안의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만이 남은 작은 여자, 조금 자요 내가 지킬 테니. 엘레나는 그의 품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도윤은 뜬 눈으로 어둠을 노려보았습니다. 뼈가 시리는 추위와 팔의 통증이 그를 괴롭혔지만 그는 품 안의 온기를 지키기 위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2시간 후, 달그락, 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는 잠든 엘레나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들켰다. 제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용병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도윤이 문틀 위쪽에 설치해둔 페인트통 더미가 쏟아졌습니다. 낚싯줄로 만든 인계철선, 트립와이어를 건드린 것입니다. 와장창, 수십 개의 캔과 공구들이 놈의 머리 위로 쏟아지며 요란한 소음과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뛰어! 도윤은 엘레나를 둘러엎고 놈이 당황한 틈을 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45층이다. 놈들이 여기 있다. 복도 끝에서 3명의 용병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비상계단이 아닌 공사 중인 구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30층으로 간다. 거긴 리모델링 중이라 숨을 곳이 많아. 그들은 공사용 슈트 쓰레기, 배출구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며 30층의 방음제 더미 위로 착지했습니다. 일어나 금방 쫓아올 거야. 30층은 미완성된 벽체와 전선들이 흉물스럽게 드러난 미로였습니다. 이곳은 도윤의 사냥터였습니다.
엘레나, 저기 있는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라카, 가스통 같은 건 다 모아와요. 빨리. 뭐 하게요? 폭탄 만들 거야. 엘레나가 물건을 모으는 동안 도윤은 천장의 전선을 뜯어내 복도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에 연결했습니다. 배전반에 차단기를 내렸지만 메인 전선 하나는 살려두었습니다. 엘레나가 캔들을 한아름 안고 왔습니다. 도윤은 테이프로 캔들을 묶고 공구함에서 찾은 라이터 기름을 부은 뒤 불을 붙인 천 조각을 심지로 꽂았습니다. 급조 폭발물 IED였습니다. 저 벽 뒤에 숨어 귀 막고 입 벌려 스노우 울프의 추격조가 30층에 진입했습니다. 전술 대형을 갖춘 그들은 레이저 포인터로 어둠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나와라 쥐새끼야. 공포 냄새가 진동을 하는군. 선두에 선 4명이 물웅덩이를 밟는 순간 도윤이 차단기를 올렸습니다. 지직화직 220V 전류가 물을 타고 흘렀습니다. 4명의 용병이 춤을 추듯 경련을 일으키며 비명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격, 벽을 뚫어버려. 뒤에 있던 놈들이 벽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섭고 가루가 눈보라처럼 날렸습니다. 도윤은 불붙은 스프레이 폭탄을 바닥으로 굴렸습니다. 쾅! 작지만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며 화염이 솟구쳤습니다. 폭발 압력으로 놈들이 뒤로 나동그라졌고 불길이 복도를 가로막았습니다. 가자! 도윤은 엘레나를 데리고 화물용 승강기 쪽으로 달렸습니다. 그때 화염 속에서 한 놈이 튀어나왔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놈은 단검을 들고 엘레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은 무기를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날려 엘레나를 막아섰습니다. 푹! 칼날이 도윤의 등 깊숙이 박혔습니다. 도윤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로 손을 뻗어 놈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대로 자신의 머리로 놈의 코를 들이받았습니다. 박치기 한 방에 놈이 기절했습니다. 도윤은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등에서 뜨거운 피가 꿀렁꿀렁 쏟아져 나왔습니다. 흰 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도윤 씨 칼 등에 칼이. 엘레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피범벅이 된 그의 등에 닿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이동해야 해. 도윤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놈들의 고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했습니다. 707의 괴물이라 불리던 남자의 체력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구 하나 없는 모델하우스 창문 너머로 차가운 달빛만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지혈해야 해. 엘레나, 찾아봐. 바늘실, 아니면 술이라도. 도윤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정신은 소름 끼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엘레나는 미친 듯이 주방 서랍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장식용으로 둔 위스키 한 병과 서랍 구석에서 반찰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찾았어요. 하지만 나 못해요. 무서워요. 엘레나는 바늘을 쥔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해야 해. 안 그러면 나 죽어. 나 죽으면 너도 죽어. 도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술 붓고 꿰매. 그냥 곰 인형 터진 거 꿰맨다고 생각해. 엘레나는 심호흡을 하고 도윤의 찢어진 셔츠를 걷어 올렸습니다. 순간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도윤의 등은 평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흉터의 전시장 같았습니다. 총알 자국, 베인 자국, 화상 자국, 수많은 상처들이 서로 엉켜 기괴한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칼자국은 그저 그 끔찍한 그림에선 하나를 더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몸으로. 엘레나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 이 남자의 눈이 그렇게 텅 비어 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옥을 수없이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보지만 말고 빨리 해. 도윤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고통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입술을 깨물고 상처에 위스키를 부었습니다. 도윤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듯 수축했습니다. 그는 나무 조각을 입에 물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엘레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찔러 넣었습니다. 살을 뚫고 지나가는 바늘. 귀한 집딸의 손은 이제 붉은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15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매듭을 짓자 도윤은 기절하듯 축 늘어졌습니다. 엘레나는 그의 땀을 닦아주며 어깨에 있는 별 모양의 큰 흉터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야. 도윤이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박격포 파편. 날 감싸준 동료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지. 나만이 흉측한 걸 달고 살았어. 흉측하지 않아요. 엘레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훈장이에요. 누군가를 지켰다는 증거잖아요. 도윤이 눈을 뜨고 엘레나를 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두려움과 오만함은 사라지고 깊은 존경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707을 나왔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죽이는 걸 더 잘하니까. 살리고 싶었는데 내 손엔 항상 피가 묻어 있었어. 지금 날 살리고 있잖아요. 이 손으로. 엘레나가 그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괴물이 아니에요. 나의 영웅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애틋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감상도 잠시였습니다. 복도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송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엘레나, 듣고 있니? 익숙한 목소리에 엘레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르게이, 그녀의 삼촌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숨었는지 대충 알 것 같구나. 난 지금 중앙통제실이야. 잘 들어라. 10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이 건물의 가스 배관을 폭파하겠다. 여기 있는 입주민들, 그리고 내 그 불쌍한 보디가드까지 전부 잿더미가 될 거야. 엘레나는 귀를 막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어린 시절 자신을 목마 태워주던 삼촌이 이제 자신과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칼에 찔린 도윤의 상처보다 더 아픈 배신감이었습니다. 나가야 해. 사람들이 죽게 둘 순 없어. 엘레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도윤이 고통을 참으며 손을 뻗어 그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기서. 이거 놔요. 삼촌은 진짜로 할 사람이에요. 미치광이라고요. 엘레나가 소리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절망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잡아당겼습니다. 엘레나가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정신 차려, 이 멍청아. 도윤이 쉰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놈은 폭파 못해. 내 서명이 있어야 그룹을 차지할 수 있는데 내가 죽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저건 심리전이야.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요? 아빠도 삼촌이 죽였어요. 난 알아요. 엘레나가 흐느꼈습니다. 도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습니다. 지금 나가면 넌 개죽음이야. 그럼 내 희생도 이 상처도 다 쓰레기가 되는 거야. 내가 헛되이 죽길 바라는 건가? 엘레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등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허락하기 전엔 넌 못 죽어. 내 목숨은 지금 내가 쥐고 있어. 알겠나? 도윤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혼란스러운 엘레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이동한다. 놈들은 우리가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포위망을 좁힐 거야. 도윤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엘레나가 급히 부축해 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습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의 지팡이가 될게요. 그들은 어두운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먹통, 계단은 봉쇄. 길은 하나뿐이야. 도윤이 복도 끝, 아직 공사가 덜 된 엘리베이터 통로를 가리켰습니다. 문도 없이 뻥 뚫린 시커먼 구멍이었습니다. 설마 저걸 타고 내려가요? 아니, 반대편 비계 스캐폴딩로 뛴다. 거리는 1.5m.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상당한 남자와 맨발의 여자에겐 죽음의 도약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뛰고 받아줄게. 도윤이 숨을 고르고 먼저 뛰었습니다. 툭 착지했지만 충격으로 등 상처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신음을 삼키며 뒤로 돌아 팔을 벌렸습니다. 뛰어 엘레나, 날 믿어. 엘레나는 까마득한 아래를 내려다보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가 몸을 던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그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부상 때문에 악력이 부족했습니다. 엘레나의 몸이 미끄러지며 발이 비계의 쇠파이프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악! 엘레나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발목이 기괴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간신히 그녀를 끌어올려 콘크리트 바닥으로 당겼습니다. 내 발이 부러졌어. 엘레나가 퉁퉁 부어오르는 발목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위쪽에서 놈들의 손전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찾았다. 29층 공사구역이다. 쏴. 총알이 그들 주변의 콘크리트를 쪼아댔습니다. 도윤은 엘레나를 보고 앞에 어둠을 봤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엎혀. 뭐라고요? 엎이라고 빨리. 미쳤어요? 등도 다쳤으면서. 엘레나가 총소리 속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잔말 말고 엎혀. 안 그러면 던져버린다. 도윤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고통을 분노로 덮으려는 듯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엘레나는 울면서 도윤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상처를 건드리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목을 감았습니다. 도윤이 일어서자 엘레나의 무게가 척추를 짓눌렀습니다. 꿰맨 상처가 벌어지는 듯한 격통. 그는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꽉 잡아. 도윤은 엘레나를 업고 29층 복도를 질주했습니다. 기둥 사이를 지그재그로 달리며 총알을 피했습니다. 한 손으론 그녀의 허벅지를 받치고 한 손엔 단검을 쥐었습니다. 엘레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땀 냄새, 피 냄새, 그리고 거친 남자의 향기. 그녀는 그의 근육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는 나중에 뒤 좀 봐줘. 쫓아오나? 네, 두 명이 와요. 도윤은 급히 입주민 전용 헬스장으로 꺾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엘레나를 대리석 카운터 뒤에 숨겼습니다. 여기 있어. 머리 내밀지 말고. 두 명의 용병이 헬스장으로 난입했습니다. 나와라 쥐새끼야. 도윤은 러닝머신 뒤에 숨었습니다. 이곳은 헬스장이 아니라 무기고였습니다. 덤벨, 바벨, 케이블. 그는 10kg짜리 덤벨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놈이 다가올 때 도윤이 덤벨을 바닥으로 굴렸습니다. 드르륵. 놈이 시선을 돌린 순간 도윤이 튀어 올라 20kg짜리 원판을 프리스비처럼 날렸습니다. 퍽. 원판이 놈의 흉곽을 강타했습니다.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놈이 날아갔습니다. 남은 한 놈이 난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덤벨 거치대 뒤로 몸을 날렸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잘도 숨는구나. 벌집을 만들어주마. 놈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옆에 있던 2m짜리 바벨 발을 발로 차 올렸습니다. 공중에서 봉을 낚아채 창처럼 앞으로 찔렀습니다. 거치대 틈새로 날아간 봉끝이 놈의 목젖을 가격했습니다. 컥. 놈이 총을 떨구고 목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도윤은 놈의 AK-12 소총을 챙겼습니다. 드디어 화력이 생겼습니다. 그가 엘레나에게 돌아갔을 때 그녀는 그를 전쟁의 신을 보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 이제 시작이야. 도윤은 다시 엘레나를 업었습니다. 옥상으로 가야 해. 구조 헬기는 바람 때문에 저공 비행을 못해. 제일 높은 곳에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내 다리가. 내가 당신의 다리입니다. 도윤이 짧게 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린 한 몸이야. 그들이 헬스장을 나서려는데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계단 쪽에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방화야, 도윤이 욕을 뱉었습니다. 이 미친놈들이 우리를 훈제하려고 불을 질렀어.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얼음물, 영하의 기온, 그리고 독가스 같은 연기. 계단으론 못 가, 밖으로 나간다. 밖이라니요? 엘레나가 창밖에 눈보라와 까마득한 허공을 봤습니다. 외벽을 탄다. 테라스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어. 그게 유일한 길이야. 도윤은 개머리판으로 유리창을 깼습니다. 폭풍이 실내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엘레나를 업은 채 100m 상공의 난간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100m 상공의 바람은 칼날 같았습니다. 눈보라가 뺨을 때렸습니다. 도윤은 50세인 폭의 난간에 서서 얼어붙은 금속 프레임을 손가락으로 쥐어뜯듯 잡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엘레나를 업은 채로요. 추워요. 손에 감각이 없어요. 엘레나가 덜덜 떨며 속삭였습니다. 스프링클러 물에 젖은 옷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갑옷처럼 딱딱하게 얼어버렸습니다. 손 놓지 마. 뜨거운 생각해. 하와이 해변 벽난로. 도윤이 소리치며 한 발 한 발 위층 테라스로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그가 힘을 쓸 때마다 등 뒤 상처가 터져 피가 흘러나왔고 그 피는 즉시 붉은 얼음이 되어 셔츠에 매달렸습니다. 32층 테라스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32층 창문이 열리며 용병 하나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찾았다. 외벽에 매달려 있어. 놈이 기관단총을 들었습니다. 도윤은 양손으로 난간을 잡고 있어 쏠 수가 없었습니다. 엘레나, 내 허리춤에 권총. 쏴. 나 총 한 번도 안 쏴봤어요. 그냥 당겨. 당장. 엘레나는 한 손을 놓고 도윤의 허리에서 P99를 뽑았습니다. 덜덜 떨며 놈을 겨눴습니다. 놈이 비웃으며 방아쇠를 당기려는 찰나. 탕. 엘레나가 눈을 감고 쐈습니다. 총알은 빗나갔지만 창문을 깨뜨렸고 유리 파편에 놈이 움찔하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1초, 도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봉을 하듯 몸을 날렸습니다. 두 발을 모아 드롭킥으로 놈의 가슴을 걷어찼습니다. 세 사람은 엉켜서 32층 거실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놈이 다시 총을 잡으려 하자 도윤은 엎드린 상태에서 옆에 있던 청동 조각상을 집어 놈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퍽. 상황 종료. 도윤은 바닥에 대자로 뻗어 헐떡였습니다. 엘레나가 그에게서 굴러떨어져 상처를 살폈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러다 죽겠어요. 엘레나가 오열했습니다. 아직 안 죽어. 도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농성한다. 5분만 줘. 32층은 복층 구조의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시멘트 포대, 밧줄, 철근이 널려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엘레나, 죽음의 추 함정 알아? 네? 저 시멘트 포대 천장에 매달아줘. 빨리. 2분 뒤면 문 뚫고 들어올 거야. 2분 뒤 도윤은 이 공간을 사륙의 방으로 바꿨습니다. 문 앞에는 시멘트 포대가 매달렸고 복도엔 피아노 선이 깔렸습니다. 바닥엔 나사못이 뿌려졌습니다. 쾅! 문이 부서지고 5명의 용병이 진입했습니다. 들어와라. 도윤이 복층 난간에서 속삭이며 줄을 끊었습니다. 50킬스로짜리 시멘트 포대가 거대한 철퇴처럼 날아와 선두의 놈을 날려버렸습니다. 함정이다. 놈들이 흩어졌지만 바닥의 나사못과 쇠구슬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탕탕. 도윤은 위에서 신호통을 던지고 총을 쏘았습니다. 펑. 불길이 솟아올라 벽을 만들었습니다. 가자. 이 집 내부 계단으로 위층으로 간다. 도윤이 엘레나를 끌고 위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33층 문을 여는 순간 거대한 총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스노우 울프의 부대장, 흑곰, 블랙비얼, 키 2m의 거구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 영웅 나으리. 놀이는 끝났다. 흑곰이 금리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그는 총을 쏘는 대신 도윤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인형처럼 가볍게. 흑곰의 악력은 강철 바이스 같았습니다. 도윤은 공중에 매달려 발버둥 쳤지만 숨통이 조여와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등의 상처가 찢어지는 고통은 덤이었습니다. 이거 놔.
엘레나가 달려들어 부러진 구두굽으로 흑곰의 등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거구의 용병에겐 목이 물린 수준이었습니다. 꺼져, 년아. 흑곰이 왼팔을 휘둘러 엘레나를 벽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이 녀석 목부터 꺾고 내 차례다. 도윤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707의 살인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을 멈췄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헬스장에서 주웠던 금속 볼펜을 꺼냈습니다. 푹! 도윤이 볼펜을 흑곰의 이두근 근육 다발에 꽂아버렸습니다. 끄악! 흑곰이 비명을 지르며 팔에 힘을 풀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윤은 기침을 토하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르면서 흑곰의 오금을 걷어찼습니다. 거구가 휘청거렸습니다. 도윤은 온몸을 던져 놈의 배를 들이받아 깨진 창문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흑곰이 중심을 잡고 도윤을 잡으려 할 때 도윤은 아까 죽은 놈에게서 챙긴 연막탄의 안전핀을 뽑아 흑곰의 방탄조끼 틈새에 끼워 넣고 발로 찼습니다. 지옥에나 가라. 흑곰이 발코니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가 연막탄을 빼려는 순간 펑! 연막탄이 터지며 뿜어낸 가스와 충격에 놈은 발을 헛디뎌 추락했습니다. 놈의 비명은 바람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바닥을 기어 엘레나에게 갔습니다. 괜찮아? 머리가 핑 돌아요. 그 괴물은요? 날아갔어. 도윤이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33층. 옥상까지 27층 남았어. 걸어서는 무리야.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 외벽 공사용 리프트 호이스트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꼭대기까지 레일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걸 탄다. 그들은 흔들리는 리프트 철망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도윤이 작동 레버를 올렸습니다. 덜컹거리며 리프트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리프트를 때려 유리벽에 쾅, 쾅 부딪혔습니다. 봐요, 신호가 잡혀요. 엘레나가 휴대폰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고도가 높아지고 외벽으로 나오자 통신이 터진 것입니다. 전화해, 경찰, 군대 다 불러. 엘레나는 언손으로 긴급 전화를 눌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더 제니스예요. 테러리스트가 있어요. 우린 외벽 리프트에 있어요. 위치 확인했습니다. 707 특임대와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버티십시오. 그 시각 옥상. 보리스는 CCTV로 올라오는 리프트를 봤습니다. 질긴 바퀴벌레들, 격추해. 부하 하나가 RPG 로켓포를 들고 난간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위쪽에서 번쩍이는 섬광을 봤습니다. 뛰어. 그는 엘레나를 안고 리프트 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콱광. 로켓이 명중한 리프트가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폭발했습니다. 도윤은 리프트에 있던 유리창 청소용 와이어 훅을 50층 난간에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150m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위에서는 불비가 쏟아지고 옆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와이어가 날카로운 벽 모서리에 긁혀 한 가닥씩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위 보지 마. 줄 끊어진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한 손은 엘레나의 허리를, 한 손은 피투성이가 된 채 와이어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계추처럼 흔들리며 유리벽에 부딪혔습니다. 폭발의 열기로 녹은 눈이 얼음물이 되어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50층에 깨진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로 들어간다. 하나, 둘, 셋. 벽을 박차고 그 반동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두 사람은 깨진 창문 틈으로 빨려 들어가 고급 침실 바닥을 굴렀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와이어가 끊어져 추락했습니다. 간발의 차였습니다. 그들은 양털러그 위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또 한 번 죽음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보리스는 끈질겼습니다. 건물 전체 스피커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강도윤, 그리고 아름다운 엘레나. 숨바꼭질은 이제 끝이다. 침실에 대형 TV가 저절로 켜지더니 1층 로비에 CCTV 화면이 나왔습니다. 수십 명의 입주민들 노인, 아이, 여자들 이 무릎을 꿇고 있고 용병들이 그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윤에게 떡을 나눠주던 청소부 아주머니와 아침마다 인사하던 꼬마 민지도 있었습니다. 5분 주겠다. 보리스가 카메라에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여자애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겠다. 이 꼬마부터. 보리스가 민지의 머리에 총을 댔습니다.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도윤의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놈은 도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지키려는 본능을 건드렸습니다. 가지 마요. 엘레나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면 둘 다 죽어요. 저 사람들도 죽일 거예요. 놈은 약속 안 지켜요. 알아. 도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죽는 걸 보고 있을 순 없어. 그는 일어나 남은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반 탄창. 여기 있어요. 문 잠그고. 군대가 올 때까지. 안 돼.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엘레나가 막아섰습니다. 목표는 나야. 내가 갈게. 내가 가면 둘 다 죽어. 내가 가면 1%의 확률이라도 있어. 무슨 확률? 혼자서 군대를 상대하겠다고요? 도윤은 엘레나를 깊이 바라봤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엘레나, 내가 왜 707을 나왔는지 물었지? 인지를 죽게 해서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맹세했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도윤 씨, 미안해. 도윤이 순식간에 엘레나의 목덜미를 손날로 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을 한 채 도윤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잠시 자도. 눈 뜨면 다 끝나 있을 거야.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그고 손잡이를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도윤은 홀로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경비원 강도윤이 아니었습니다. 707의 유령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노획한 무전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리스, 지금 올라간다. 관짜 놓고 기다려. 도윤은 바로 옥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함정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59층, 펜트하우스 바로 아래층으로 호출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동안 그는 천장 뚜껑을 따고 승강로 위로 올라갔습니다. 59층 문이 열리는 순간 왔다 쏴. 수십 발의 총알이 빈 엘리베이터를 벌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격 중지 비었어. 그 순간 승강로 꼭대기에서 도윤이 설치한 급조 폭탄이 터졌습니다. 무전기 배터리를 합선시켜 엘리베이터 윤활유통에 넣은 것입니다. kwa광. 메인 케이블이 끊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카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거대한 평형추, 카운터웨이트가 맹렬한 속도로 위로 솟구쳤습니다. 도윤은 이미 옆에 사다리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승강로 아니다. 수류탄. 놈들이 수류탄을 던져 넣었습니다. 도윤은 59층 환풍구를 발로 차 부수고 복도로 굴러 나왔습니다. 뒤이어 폭발음과 화염이 승강로를 집어삼켰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그을음과 피범벅이 된 채 일어났습니다. 총은 폭발 때 떨어뜨렸습니다. 남은 건 단검 하나와 권총 한 자루, 총알 7발. 그는 위로 가지 않고 아래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니, 전체 방송을 켰습니다. 보리스, 듣고 있냐? 내가 기계실 가스 배관에 폭탄을 설치했다. 5분 뒤에 이 건물 통째로 날려버릴 거야. 같이 죽든가 인지를 풀어주든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폭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의 공포심을 자극한 도박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보리스는 창밖으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 엘리베이터 폭발 연기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미친 새끼, 진짜 할 셈인가? 보리스가 다급히 명령했습니다. 알파, 베타팀 전원 철수, 펜트하우스로 집결해. 인질이고 뭐고 다 버려, 헬기 띄워. 성공했습니다. 1층의 인질들은 안전해졌습니다. 놈들이 모두 위로 몰려오고 있으니까요. 대신 도윤은 이제 건물 내 모든 적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편 50층. 엘레나가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갇힌 방. 도윤 씨, 문 열어. 대답 대신 폭발음만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으러 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보, 나쁜 놈, 그녀는 울면서 방을 뒤졌습니다. 스마트 홈패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에너지그룹 후계자답게 공학 지식이 있었습니다. 패드를 뜯어 전선을 연결해 전자도어락을 해킹했습니다. 띠릭, 문이 열렸습니다. 엘레나는 쇠파이프를 지팡이 삼아 절뚝이며 나갔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혈관에는 시베리아의 강인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남자를 혼자 죽게 두지 않겠어. 59층. 연기가 자욱한 복도. 도유는 구석에 몰렸습니다. 3명이 사격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총알 떨어졌다. 잡아. 도유는 빈 총을 던져 시선을 끌고 단검을 역수로 잡았습니다. 마지막 돌격. 그때였습니다. 푸슈슈슈. 천장의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아니라 하얀 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서버실 전용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작동한 것입니다. 뭐야 이거. 놈들이 시야를 잃고 당황했습니다. 도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얀 안개 속의 유령처럼 놈들을 베고 찔렀습니다. 새 놈을 순식간에 처치한 도유는 CCTV를 올려다봤습니다.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모스 부호처럼 깜빡였습니다. ELENA. 그녀가 시스템을 해킹해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하지만 감동할 새도 없이 펜트하우스 계단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반. 스페츠나츠 출신의 인간 탱크. 보리스의 최측근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놈은 총 대신 거대한 소방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신에 방탄복을 두른 인간 로봇 같았습니다. 강도윤. 전설을 직접 죽이게 되어 영광이군. 이반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유는 작은 단검을 고쳐 쥐었습니다. 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CCTV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엘레나, 보지 마. 험한 꼴 보일 테니까. 그리고 그는 강철 거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죽음의 왈츠가 시작되었습니다. 입안의 도끼가 굉음을 내며 내리꽂혔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이 두부처럼 썰리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도유는 구르며 피했지만 충격파에 몸이 벽으로 날아갔습니다. 빠르군. 하지만 쥐새끼는 도망만 칠 줄 아나? 입안이 광소하며 도끼를 횡으로 휘둘렀습니다. 도유는 허리를 숙여 도끼날을 피했습니다. 머리카락 몇 올이 잘려나갔습니다. 그는 입안의 품으로 파고들어 겨드랑이 사이 방탄복이 없는 부위를 단검으로 찔렀습니다. 팅! 단검 끝이 부러졌습니다. 놈은 5단의 티타늄 사슬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용없다. 이반이 무릎으로 도윤의 복부를 가격했습니다. 컥! 도윤이 소화전 함으로 날아가 처박혔습니다. 유리가 박살나며 등에 박혔습니다.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피를 토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반이 다가와 도윤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습니다. 소뚜껑만 한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잘 가라 유령.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삐삐삐. 이반의 주머니 속 무전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놈이 멈칫했습니다. 뭐야? 이 멍청아, 빨리 올라와. 그 계집년이. 엘레나가 펜트하우스 문을 잠갔어. 보리스의 비명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엘레나? 그녀는 도망치지 않고 이반이 내려온 사이 펜트하우스로 잠입해 문을 잠그고 놈들을 가둔 것입니다. 미끼가 된 것입니다. 도윤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스스로 사지로 들어갔어. 가슴 속에서 용암보다 뜨거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잠들어 있던 707의 살인 기계를 깨웠습니다.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살해만이 남았습니다. 넌 실수했다. 도윤이 핏발선 눈으로 속삭였습니다. 이반이 무전 때문에 한눈판 사이 도윤은 주머니에 남겨뒀던 마지막 연막탄의 안전핀을 뽑아 이반의 방탄 헬멧과 목 보호대 사이 틈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선물이다.
도유는 놈의 가슴을 발로 차 밀어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피슈슈. 연막탄이 이반의 얼굴 바로 앞에서 터졌습니다. 고열과 독한 연기가 헬멧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악, 내 눈이 타들어가. 이반이 도끼를 버리고 헬멧을 벗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도유는 바닥에 떨어진 소방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비로운 요가 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끼 자루로 이반의 무릎 관절을 내리찍었습니다. 오직 거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유는 놈의 턱을 향해 회전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이반이 거품을 물고 기절했습니다. 푹 자라. 도유는 도끼를 버리고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계단을 기어 올랐습니다. 펜트하우스 안. 엘레나는 해킹한 시스템으로 문을 잠그고 안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보리스와 잔당들이 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열어 이 미친년이. 보리스가 총을 쏘아 문고리를 박살냈습니다. 문이 열리고 보리스가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엘레나의 뺨을 때려 침대로 날려버렸습니다. 영웅 놀이가 재밌나?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보리스가 그녀의 머리에 총을 댔습니다. 그 손 치워. 발코니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리스가 돌아봤습니다. 깨진 발코니 창으로 눈보라와 함께 강도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에 너덜너덜해진 옷, 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손엔 총 대신 20cm 길이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 살아있었나? 보리스가 경악했습니다. 이반을 이기고 올라온 자는 없었으니까요. 말했지, 나는 유령이라고. 빚 받으러 왔다. 도윤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쏴, 죽여! 보리스가 소리쳤습니다. 부하 둘이 발포했습니다. 도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총구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했습니다. 첫 번째 총알이 도윤의 왼쪽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피가 튀어 눈송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그를 더욱 광폭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가 손에 든 유리 조각을 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은 표창처럼 날아가 오른쪽 용병의 목에 꽂혔습니다. 놈이 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남은 한 놈이 겁에 질려 조준을 다시 하려는 순간 도윤이 이미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는 맨손으로 총열을 쳐내고 턱에 어퍼컷을 꽂아 넣었습니다. 놈이 공중에 떴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보리스 하나 남았습니다. 잔인하고 냉혹했던 보리스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남은 총알을 난사했지만 손이 떨려 모두 빗나갔습니다. 철컥 탄환 소진. 도윤이 2미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에서 흐른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넌 대체 정체가 뭐야? 보리스가 옥상 헬기장으로 연결된 문으로 도망치며 물었습니다. 내 놈의 악몽이다. 보리스는 빈 총을 던지고 헬기장으로 뛰었습니다. 헬기가 이미 시동을 걸고 이륙 준비 중이었습니다. 기다려, 당장 떠. 보리스가 파일럿에게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옥상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바닥은 얼음판이었습니다. 보리스가 헬기에 매달렸습니다. 기체가 땅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못 가. 도윤이 도움 닫기 후 점프했습니다. 헬기 랜딩 기어 스키드를 잡지는 못했지만 문 밖으로 덜렁거리는 보리스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이거 놔, 미친놈아. 보리스가 도윤의 얼굴을 군화발로 걷어찼습니다. 도윤의 코에서 피가 터졌지만 그의 손은 쇠고랑처럼 놈의 발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무게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 아래는 까마득한 서울의 야경, 수백 미터 낭떠러지였습니다. 엘레나, 도와줘. 도윤이 엔진 소리 속에서 외쳤습니다. 엘레나가 절뚝이며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도윤이 허공에 매달려 있고 헬기는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은 비상용 구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유리를 깨고 조명탄 발사기 플레이를 꺼냈습니다. 보리스, 이거 받아라. 엘레나가 헬기 조종석을 조준했습니다. 피웅펑, 붉은 조명탄이 조종석 유리를 뚫고 들어가 터졌습니다.
눈이 먼 조종사가 조종간을 놓쳤습니다. 헬기가 균형을 잃고 빙글 돌더니 옥상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콱광, 메인 로터가 바닥을 치며 산산조각나 파편이 튀었습니다. 헬기 동체는 얼음 바닥을 미끄러져 난간에 부딪히며 멈췄습니다. 도유는 튕겨나가 눈밭에 굴렀습니다. 보리스도 튕겨나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기절했습니다. 도유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는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도윤 씨. 엘레나가 지팡이를 버리고 기어와 그를 안았습니다. 그의 머리를 무릎에 뉘었습니다. 자지 마요. 제발 눈 좀 떠요. 그녀의 뜨거운 눈물이 그의 차가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안전한가? 도윤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안전해요. 당신 덕분에,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다행이다. 임무 완료. 도윤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안 돼. 약속했잖아. 내 보디가드잖아. 엘레나가 오열했습니다. 경찰 사이렌과 군 헬기 소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강력한 탐조등이 옥상을 비췄습니다. 특공대원들이 레페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현장 확보, 의무팀, 중상자 발생. 군인들이 엘레나를 떼어냈습니다. 비켜요. 내가 안고 있을 거야. 데려가지 마. 엘레나가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군의관들이 도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맥박이 약해. 출혈 과다야. 제세동기 준비. 쿵. 도윤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쿵. 다시 한번. 엘레나는 눈밭에 주저앉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남자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눈은 계속 내려 그들의 피와 눈물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1년 후 서울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한강변에는 벚꽃이 만개하여 연분홍 꽃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그 겨울이 꿈처럼 느껴질 만큼 따스한 날이었습니다. 인천공항 VIP 출국장.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세련된 정장에 선글라스를 낀 그녀는 더 이상 철없는 상속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노프 그룹의 새로운 회장 엘레나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삼촌 세르게이는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보리스 일당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엘레나는 그룹을 장악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엔 늘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회장님, 호텔로 모실까요? 아니면 본사로? 비서가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선글라스를 벗고 파란 하늘을 봤습니다. 아니, 남산공원으로 가죠. 약속이 있어. 리무진이 남산 타워 아래 멈췄습니다. 엘레나는 벚꽃이 흐드러진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발목은 완치되었지만 비가 오는 날이면 욱신거리며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공원 한적한 벤치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청바지에 야구 모자를 눌러쓰고 비둘기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지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엘레나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저 넓은 어깨. 조금 야위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림자가 졌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관자놀이에서 광대뼈로 이어지는 옅은 흉터가 그의 얼굴을 더욱 거칠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텅 비어있던 그의 눈동자가 이제는 호수처럼 맑고 평온해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도윤 씨. 엘레나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한참 바라보더니 입꼬리를 올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오셨군요, 엘레나. 다리는 이제 괜찮습니까? 누군가 60층을 업고 뛰어준 덕분에 튼튼해요. 엘레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왜 연락 안 했어요? 난 당신이 죽은 줄 알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 정리도 좀 하고요. 도윤이 다친 왼쪽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전 이제 707도 아니고 다리 저는 백수입니다. 그룹 회장님의 보디가드로는 자격 미달이죠. 보디가드는 필요 없어요.
엘레나가 그의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난 날 죽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한 남자가 필요해요. 얼음방에서 날 안아줬던 그 사람이 필요해요. 도윤은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살인 기계가 아닌 사랑받는 한 남자였습니다. 이제 당신을 업어줄 힘은 없는데. 그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 이제 부자거든요. 엘리베이터 100만 개도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엘레나가 그에게 귀를 기울이며 1년 전 그날 했던 말을 전혀 다른 의미로 속삭였습니다. 날 만족시키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당신에게 줄게요. 도윤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벚꽃 사이로 그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팔을 뻗어 그녀를 어깨로 감싸 안았습니다. 그거 꽤 매력적인 제안이군요. 접수하겠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두 사람 위로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 찾아온 그들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성벽은 녹아내리고 그 자리엔 영원한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얼음 요새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감동적이고 짜릿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한의 추위와 절망적인 고립 속에서 펼쳐진 강도윤과 엘레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저는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잡은 뜨거운 무언가를 느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특수부대 출신 경비원이 재벌 상속녀를 구해내는 액션 활극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두 영혼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가장 차가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구원을 만들어가는 치유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인생의 혹한기를 맞이합니다. 강도윤에게는 전우를 잃은 죄책감과 피로 물든 과거가 그 혹한이었고 엘레나에게는 가족의 배신과 철저한 고립이 뼈를 깎는 추위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경비원과 재벌이라는 결코 섞일 수 없는 평행선 위에 서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라는 절대적인 명제 앞에서 계급장과 배경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사람과 사람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엘레나에게 보여준 것은 초인적인 전투력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주겠다는 말 한마디에 담긴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등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숭고한 희생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삶의 교훈은 바로 연대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뚫을 수 없는 60층의 어둠도 누군가의 등에 업히거나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건널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해지라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내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기대는 것을 나약함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하지만 엘레나가 도윤의 등에 업혀 비로소 생존할 수 있었듯, 때로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나를 맡길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강인함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도윤 역시 엘레나를 지킴으로써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극한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과 인간애를 탐구하기 위한 교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만큼은 여러분의 삶에 진실하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전쟁터에서도 총탄 대신 비난이, 추위 대신 무관심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곁에도 강도윤처럼 묵묵히 등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기를,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작가의 시선, 상처가 훈장이 되는 순간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집필하며 작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느꼈던 감정을 조금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강도윤의 등 뒤에 새겨진 흉터들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지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흉터들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지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침묵의 증언이었습니다. 엘레나가 그 흉터를 징그러워하지 않고 훈장이라 불렀을 때 도윤의 얼어붙은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흉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실패의 기억, 이별의 아픔, 혹은 타인에게 받은 상처들이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누군가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인정해줄 때 비로소 치유는 시작됩니다. 엘레나라는 캐릭터의 변화 또한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오만함이라는 갑옷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은 껍데기를 벗겨내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내면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녀가 도윤의 등에 엎여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그녀는 역설적으로 가장 강해졌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위해 드론을 조종하고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기며 스스로를 증명해냈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두 사람이 눈보라치는 옥상에서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선 전우애이자 숭고한 인간애였습니다. 도윤이 보여준 침묵의 헌신은 말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고 자신의 아픔을 과시하지 않았으며 오직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차가운 아파트라는 배경은 현대 사회의 삭막함을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도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며 만들어낸 온기는 그 어떤 난로보다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때로는 이 아파트처럼 춥고 어둡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습니다. 나의 체온을 나눠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타인의 온기를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강도윤과 엘레나가 1년 후 벚꽃 아래서 재회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통과해 더 단단해진 새로운 봄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젠가 시련이라는 겨울이 끝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따뜻한 벚꽃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희망과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가슴 뛰는 이야기와 삶의 깊은 울림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